네, 이탈리아의 발행금리, 국채 발행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스페인도 올라가고, 이탈리아도 올라가고, 이 문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 연결됩니다. 박 팀장님.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일 이탈리아 국채금 발행이 있었습니다. 발행금리가 규모는 어느 정도, 만기물 얼마짜리가 얼만큼 올랐길래 급등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행된 364일 만기가 1년 만기죠. 65억 유로어치 낙찰 금리가 무려 3.9272%로 이전 입찰 낙찰 금리가 2.34%였으니까 160베이스 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소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바로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만약 EFSF의 금리로 조달을 받게 되면 금리는 대략 3% 전후가 되겠죠. 그렇지만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도 혹독한 구조 조정이 없었다라는 것, 필요 없다라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민당 총재인 사마란스는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추가적인 긴축 없이 1,000억 유로나 받아냈는데 우리 그리스도 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결국 스페인에 대해서는 긴축의 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그 외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대우를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악재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구제금융이라면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리얼핀스 같은 정당들은 왜 우리가 번 돈을 열심히 번 돈을 남에게 지원해야 되냐면서 오히려 유로존에서 자신들이 먼저 짐 싸들고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마저 만약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나 스페인이 나가기도 전에 북부의 우량국들이 먼저 유로존에서 짐을 싸서 나갈지도 모를 일이죠. 정리하자면 스페인은 워낙 덩치가 커서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돕자니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니까 우량국이 먼저 나갈 판이고요. 그렇다고 스페인을 외면할 수도 없고 대략 이런 입장입니다. 네, 복잡다단합니다. 자, 이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수명이 딱 정해져 있고 몇 월 며칠 언제 딱 세상을 등져야 된다고 한다면 삶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이제 시한부라고 하는데요. 유로존의 시한부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어디다 보니까 3개월짜리를 주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 말을 했었죠. 3개월 정도 남아있다고요. 요즘 앵커님은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요즘 축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요. 최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릴 경우에 생식기를 물어뜯게 개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다는데요. 이 거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치안 당국이 테러 수준의 어떤 그 보안을 지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알고 보면 참 공격적인 맹수에 속합니다. 사람과 가장 닮은 침팬지가 가장 난폭한 포식자인 것처럼 말이죠. 이 붙어있으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천적인 공격성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축구 게임인 것이죠. 열광하면서 소리 지르고 인간이 가진 공격 성향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아침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 참 근사 문구가 있어 인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연합의 설립 목표가 시작부터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표가 더 컸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유럽은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였죠. 우리나라처럼 해외로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유레일을 타고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국경을 넘었다는 것을 옆 사람이 알려줘야 알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서로 조막조막 붙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역사는 거의 전투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힘센 놈이 나와서 내 땅이라고 우기면 그냥 그놈 땅인 줄 알았어야 됐었죠. 늘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의 기술도 크게 발전했는데요. 오죽하면 1532년 11월 6일 그 스페인의 원정대장 피사로가 달랑 62명의 기병하고 106명의 보병만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잉카군을 무찌르고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후알파를 인질로 잡는 데까지 달랑 몇 시간 만에 끝났다면 유럽인들 정말 싸움에는 이골이 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결국 유로존이 탄생한 것도 이 더 이상 유로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으로 환전 수수료 정도 낮추기 위해서 유로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척하면 전쟁이 났던 과거를 청산하고 종이 이제 인간답게 살자는 취지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유로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세 나라 정도가 이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유로존이 사라지는 것은 아마 우리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문환 팀장의 바람처럼 기대처럼 그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유럽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